안녕, 이제식 국어 친구들. 내 맘대로 현대시 오늘 만나볼 작품은 파트 3의 마지막 작품인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고 하는 작품이야. 이 파트 3는 우리가 상호 텍스트 맥락 살피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 패러디, 그리고 설화와 고전 소설을 차용한 두 개의 작품들을 각각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작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고전 소설을 차용한 작품, 시 작품을 만나봤고, 오늘은 그 작품과 비교를 하면서 설화를 차용한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시는 아마 읽으면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서정주라는 시인 먼저 살펴보고 가면 1915년생이고 미당 서정주 선생 이렇게 불리거든. 호가 미당이야. 자, 그리고 1936년에 등단을 하셨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만나보게 될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 중에 또 귀촉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오늘은 신부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나볼 텐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시집에서 가져온 작품이야. 이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시집의 맨 첫머리에 실린 작품인데, 한국 여인의 매서운 절개를 짧은 이야기체로 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볼 텐데, 질맞이가 뭐냐면 바로 서정주 시인의 고향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 대한 유년의 기억을 변용을 해서 한국의 신화를 새롭게 창조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 이 시는 일부에 실려 있고 질맞이 신화 시편들은 모두 다 산문시야. 자, 그래서 그 고향에서 전해오는 설화, 전설, 유년 시절의 체험, 그리고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샤머니즘 속에서 그런 원초적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라고 하는 작품도 서정주가 옛날에 들었던 마을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시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문시고, 전반부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 다 읽었을 테니까 순간적인 오해로 인해서 첫날 밤에 신부를 버리고 달아났어. 도망간 신랑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에서의 행위의 초점이 신랑에게 맞추어져 있어. 아마 시를 읽으면서 알겠지만 이 시의 경우에는 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고,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다? 바로 신랑과 신부야. 그런데 이 전반부에서는 주로 신랑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신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전반부에 처음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라고 했어. 어이구. 자, 초록 저고리와 다홍 치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복의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건데, 초록색과 다홍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색 대비잖아. 선명한 색채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어떤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어떤 신부의 차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신부는 초록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있대.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상황의 의미를 모를 텐데, 우리가 지금은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딴딴따단 하고 신혼여행을 가. 그런데 예전에는 예식장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혼을 했냐면 신부의 집 마당에서 주로 식을 올렸어. 그리고 첫날 밤을 바로 신부의 집에서 보냈던 거지. 연애를 해서 결혼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결혼식이기도 했을 만큼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또는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도 않고 한 방에 있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속담, 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자, 어쨌든 시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입은 초록 조거리 다홍치마, 바로 전통적인 신부의 옷차림이고, 올린 머리를 딴 부분만 겨우 풀린 채, 귀밑머리만 풀린 채로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앉아있어. 엄청 두근두근 상황이겠지. 자, 그런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 이 신랑의 옷자락이 문 돌적기에 걸렸습니다 라고 했어. 돌적기가 뭐냐면 문짝을 여닫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달아놓은 쇠붙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신랑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그러니까 신랑이 되게 조급하게 생각을 한 거야.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이거 오타 아니야 얘들아. 자,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래. 세상에, 신랑은 옷자락이 돌적이에 걸린 걸 몰라. 그래서 신부가 음탕해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대야?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마 유교보이라고 들어봤지? 신랑은 아주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유교보이였던 거지. 자, 여기서 잠깐, 고지식은 지식이 높음 아니야? 응, 아니야. 고지식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신랑은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서 신부가 뒤에서 자기를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착각과 오해로 인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버렸어. 이게 바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극의 시작이야. 후반부 이제 살펴볼게. 여기까지 전반부다. 조금만 더 볼게.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을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 적합하지 않다. 자기 신부로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순간적인 오해로 신부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야.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갔대. 그러니까 이 후반부는 그로부터 한참 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야. 자, 뜻밖의 딴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조골이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 50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 신부의 집 앞을 찾아갔는데 라는 거야. 4,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의 일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다림과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찾아왔더니 신부는 그때 모습 그대로, 그때 입은 옷 그대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40년 넘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바로 이 부분이 전설의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고전소설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고전소설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자, 이러한 것들이 고전소설에선 자주 등장하는데 이 시에서도 보면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전설에서만 들려오는 전설 특유의 신기한 일을 이렇게 전기적인 요소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어. 이제 넘어가 볼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누가 신부에게 신랑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누구의 어깨에 신부의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슬프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신랑이 그 시간 앉아있는 신부를 보니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깨를 만지니 매운 재가 되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신부가 죽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죽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고스란히 제 모습 그대로 앉아서 매운 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오지 않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원망이 함축된 절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신부의 매서운 절개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간 신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첫날 밤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부의 매서운 신념을 보여주는 거고, 한 남편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 종사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어떤 신부의 어떤 집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죽음 이후 영혼의 세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록제와 다홍제라고 하는 것은 시의 처음 부분에서 신부가 입었던 한복인 초록저고리와 다홍치마의 생명력과는 대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정리해보면 처음에 입었던 초록과 다홍이 생명력이라면 여기에서 초록제와 다홍제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기다렸던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부의 한을 풀었다라는 거고, 또 삶과 죽음을 통한 한의 승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40년인가 50년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그 신부가 우연히 들렸던 신랑의 손길이 닿고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 이것으로써 결국 이 여인의 정절의 삶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죽은 신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부이고, 신부의 한과 여인의 어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화적이고 토속적인 요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시의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볼게. 자,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고 신부를 바라보는, 즉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대상은 바로 신랑과 신부인데, 일부에서는 신랑이지만 이 시의 주된 시적 대상은 신부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제목도 신부였지. 자, 상황은 첫날 밤 신랑의 오해로 이별을 하고 신부가 기다림 끝에 끝내 재가 되었던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서사적이고 평이한 객관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전달되고 있어. 시의 주제는 신부의 비극적인 운명과 신부의 매운 절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시의 특징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적인 성격,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설화적인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대조에 의한 비극의 심화인데, 여기에서 대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지, 신랑은 굉장히 속물적인 근성과 세계관을 상징한다면 신부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대변하는, 즉 일부 종사라는 현세적인 육체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초록과 다홍의 색채 대비를 정리해 본다면, 자, 이 색깔, 초록과 다홍의 색깔은 선명한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결말에서 초록제와 다홍제라고 하는 비극성의 강화, 그리고 초록 저고리와 다홍 치마가 현세 아름다움이라면 초록제와 다홍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신화적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우리 서정주 시인의 신부를 통해서 지난번에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떤 고전 소설이나 설화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시로 어떻게 창작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내 맘대로 현대시 진행할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메모하지 못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